아시아로 갈 거면 선진국으로 가지 그러니?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이 유명하잖아. 아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다니. 정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한국인인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테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외국인들인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지식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큰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1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수업 중에 들었던 교수님의 한국 칭찬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을 칭찬했던 교수님조차 그녀의 한국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그 선택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레베카예요. 사람들은 항상 말해요. 좋은 스승을 두는 건 중요하다고요.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역신문에 기대되는 젊은 여성 사업가로 주목받을 만큼 저의 행보가 늘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건 모두 대학 때 만났던 교수님 덕분이에요. 저에겐 제 인생을 변화하게 만들어줄 좋은 스승으로 항상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어린 나이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저를 열정적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준 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었어요. 그 수업은 세계 추세에 대해 알고 영국이 어떻게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죠.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저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수업이 끝나가는 한 학기 무렵에는 전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바람에 한국이 궁금해졌거든요. 처음 한국을 이야기한 건 오래된 역사를 지닌 유럽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였어요. 아시아의 나라들도 유럽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곳들이 많다는 게 공통된 주제였죠. 다른 점이 있다면 발전했던 유럽 나라들과 다르게 아시아엔 세계의 내로라 발전할 나라가 없다는 게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죠. 특별한 예가 있다면서요. 한국이 근대화를 접한 건 영국보다 100년이나 뒤처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을 보면 그 10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발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게 어때서라고 반문하실 것 같아요. 이미 알려진 사실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 교수님이 한국에 관해 이야기할 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땐 지금처럼 한류 열풍이 부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해요. 영국 대부분의 사람은 영국 외에 관심이 없거든요. 꼭 해외로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영국 내 작은 소도시에는 각기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음식 문제도 없죠. 무엇을 하더라도 안전하고 발전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곳이 바로 영국이니까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한국을 영국과 비교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았다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서슴없었죠. 그들은 독창적이고 끈기가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마저 지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저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들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그랬죠. 현실에도 물론 그런 캐릭터는 존재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독특한 민족성을 증명했던 게 바로 한글이었어요. 한글은 만들어진 문자인 게 너무 분명하고
심지어 사람의 말소리를 흉내내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는 것도 알려줬죠. 영국이 세계 강대국인 만큼 많은 사람이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한국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에는 워낙 많은 인종이 살면서 언어는 있지만 문제가 없는 곳들이 있었어요. 한글은 그들의 언어도 글자로 써줄 수 있죠. 형식은 한글이지만 읽는 건 각 나라의 언어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같이 나라의 문자가 뚜렷하게 없는 나라에서 한국의 한글을 배우고 한국 역시 알려주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계 공용 언어가 영어인 건 맞지만 영국 사람들도 제대로 문법을 구사하거나 모든 영어 단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규칙과 비규칙적 언어 단어들이 존재해 항상 공부해야 하는 게 영어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도 상대방의 지식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영어라면 영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언어인 한국어는 다르다는 게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건 어쩜 먼 미래지만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고 결국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젊었고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싶은 실험 정신도 투철했거든요. 유학하러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좋아하셨어요. 배움은 끝이 없고 젊을 때 배우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한국이라는 곳을 알려드리자 당황하셨죠.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영국에 많이 알려진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셨답니다. 아시아라는 이야기에 아시아면 일본이 강대국이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냐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부모님 세대에는 일본이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시아 하면 중국이나 일본만 알고 계셨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거든요. 지나칠 정도로 한국이 발전이 덜 되었거나 특이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대학 동기들에게 한국으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웃더라고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요. 교수님에게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죠. 자신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라고 알려준 건 맞지만 정말 그곳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전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확신이 있었고 결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첫 느낌이 크게 와닿았던 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에 왔다는 느낌만 있을 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유학의 목적도 학업을 계속한다기보단 한국어를 빠르게 배워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당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며 느꼈던 건 언어가 주는 풍부함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무언가를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한국어 하나만 배우고 있었는데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영국에는 파란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연하거나 진하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더할 수 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양한 색상 표현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그 후에 든 생각은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건 한국어가 주는 어휘력이 너무 깊고 풍부해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다른 나라 언어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매력 있고 영국 시장에 충분히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1년 만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니 취업 역시 한국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이력서를 냈어요. 저는 영국에서도 좋은 대학에 다녔고 한국에 와서 1년 만에 한국어가 능통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본사로 있는 회사인데 한국에 지사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을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인재가 필요했죠. 제가 그 적임자로 상당히 좋은 조건에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 한국이 된 거예요.
영국이 본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지사에 있는 직원의 80%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취직했다고 생각했죠. 저와 함께 일한 동료들 모두 한국인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거든요. 물론 지금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아예 들어온 건 아니고요. 여하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회식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처음 직장을 다녔던 10년 전보다 많이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강요 같은 게 없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분위기가 당연히 익숙하지 않고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을 지나고 보니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땐 사실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회사 밖에서도 만난다는 생각이 조금 부담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요즘 세대들과 비교해보니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회사 업무 시간에서도 각자의 선을 딱 지키는데 회사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영국의 대학 동기들 역시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라는 큰 단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잘 굴러갈 수 없는데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국 직장 동료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제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반한국인이 다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요즘 한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대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한국으로 간 이후에도 꾸준히 메일로 안부를 주고받았거든요.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면서 성공된 삶을 사는 걸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10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지내다 다시 영국 본사로 왔을 땐 경영진으로 파격 승진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플러스로 작용하였어요. 물론 업무 성과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지내보니 영국의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 막연한 느낌이 와 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여하튼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니 교수님이 저에게 강연을 요청하셨어요. 거창하게 요청이라고 말하는 건 뭐하지만 후배들에게 귀감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교수님이 항상 한국의 장점들을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서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한 경험담을 전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많은 학생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저의 동기들처럼 흘려듣겠죠. 그리고 저처럼 많아야 한 명만 실천으로 옮기며 영국의 수많은 학생과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될 거라는 게 기대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배는 또 10년쯤 지나 저처럼 이렇게 강단 위에 서겠죠. 그래서 제 강연의 마지막은 무엇이든 선택은 자유고 그 결과는 온전히 자기 몫이라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선택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플러스 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 모든 건 젊은 나이이기에 가능하다며 그들의 미래에 축복도 빠지지 않고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요즘 영국에서도 바쁘게 지내는데요. 영국에 계속 있을 게 아니라고 말했던 건 부모님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영국에 계시면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당분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차를 직접 몰고 병원까지 오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한국에 10년 살아봐서 알잖아요. 한국은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병원을 오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큰 병원이어도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힘들게 운전하지 않아도 편하게 오가실 수 있고요. 그런 제 말들이 부모님께 잘 닿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하시는데 선뜻 한국으로 나가는 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한국에 있던 10년 동안 제 예상대로 한국이 문화적으로 영국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TV의 유명한 쇼에도 한국 연예인들이 나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저희 부모님 역시 한국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한국으로 함께 떠나는 게 수월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검색하면 한국이 여행 가기 좋은 곳이라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때론 10년 전처럼 한국은 모르고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요즘엔 한국의 연예인들이 잘 알려져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 생각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 역시 한국과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랍니다. 한국 하면 문화 강국으로 여행하기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만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실제로 보면 배울 점도 많고 한국어 하나만 언어민처럼 해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력을 쌓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고요. 여행으로 짧게 다니는 거 말고 좀 더 길게 미래를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처럼 젊은 나이에 훨씬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저의 인생 스승은 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스승이 제가 남긴 이 글이 되길 소망하며 이만 줄일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수업에서 듣게 된 한국 이야기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되었지만 한국에서의 10년이란 시간은 그녀에게 큰 자산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을 했고, 한국 문화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살아왔던 이 영국 여성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들 한국에서 뇌물 받고 조작한 거지? 이 결과가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핵도 없는 나라인 거 모르세요? 올해 전 세계 145개국 중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과 발표는 이 큰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발표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 결과를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확인한 캐나다인들은 결과를 보곤 모두가 심각해져 머리를 감싸곤 어떻게 해야 하냐며 우선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결과도 믿을 수 없었지만 한국의 결과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조작된 거라며 전화로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대체 어떤 결과를 본 거길래 이들은 이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함께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오타와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의도는 전혀 없이 갑자기 발령나서 가게 된 한국에서 그간 내가 살아온 전반적인 인생 전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제가 여태껏 살아온 인생뿐 아니라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의 이직까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래도 중상류층쯤에서 태어난 저는 나름 엘리트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유명하다는 코스를 지나 방산업체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취직과 동시에 많은 성과를 내며 드디어 제가 바라던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유명한 N사로 이직까지 성공하며 나름 친구들 사이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나름 제 삶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죠. 분명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 내에서도 저는 꽤 잘된 케이스 중 하나로 불리는 성공한 삶이었는데요. 문제점을 깨닫기 시작한 건 집을 나와 독립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둘의 미래에 대해 더 나아가기 위해 집에서 나와 살기로 했어요. 최근에 계속 서로의 소원해지고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만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어차피 곧 결혼도 할 사이니 미리 함께 살자고 했죠. 캐나다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문제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양가 부모님도 모두 알고 있었고요. 같이 지내면서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 사이는 어느새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각자 일이 바빠 함께 사는 동안 우리 얼굴도 거의 보지 못하고 지냈죠. 저는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도 하고 기다려봤지만 그때마다 타이밍이 어긋났던 건지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저는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이 바빠서 괜찮았어요. 이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능력치를 보여줘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워낙 들어오기 힘든 자리라 지켜야 했죠. 저는 꿈의 회사라고 생각했던 이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독립까지 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월급이 그래도 제 친구들에 비해 높은 편인데 집세와 세금, 카드가, 식비 등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그야말로 남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 나이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저를 위한 마사지나 피부 마사지 혹은 체형 교정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쯤 응원하는 국가로 여행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도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를 위한 적금도 들 수 있을지 모른다 기대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부모님 품을 벗어나 사는 일은 가시밭길이었거든요. 뭐 처음이야 이사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려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제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갈수록 캐나다의 물가는 높아졌고 캐나다 경제처럼 제 삶도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캐나다의 집세는 악명 높을 정도로 비싸거든요. 꽤 좋은 집도 아니었는데 좁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구했죠. 그리고 캐나다의 세금은 소득세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진보적인 소득세율이라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물가 상승을 하면서 세금도 높아져서 이전보다 5%나 오른 세금을 내야 해요. 캐나다에서는 사회보험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중에는 건강보험, 노후연금, 실업보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자동차 등록세나 술과 담배에 대한 특별세 같은 것도 있죠.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냐면 캐나다에서는 사회복지를 높게 제공한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저는 젊어서 그런지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잘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젊은 날들의 이 많은 세금들을 납부하는 게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캐나다는 사회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하지만 실제로 고소득층에게 너무 많은 세율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사실 캐나다의 진짜 부자들은 이민을 많이 갑니다. 그 정도의 부자들이 빠진 세금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질 것 같으신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저의 속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정말 화가 나는 게 원래 남자친구와 생활비도 월세도 반씩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새로운 집에서 2달 정도가 됐을 때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와 집에 오니 좀 늦어졌어요.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며 소중한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갑자기 결정된 야근으로 인해 제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죠. 미안한 마음에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끝내고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깜짝 놀래 켜주려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본 광경은 충격적이고 순간 오바이트가 나올 것처럼 온몸이 떨렸어요. 신발을 벗으려 바닥을 보는데 제 인생에 처음 보는 낯선 여자 신발이 보였습니다.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이런 신발을 샀던가 이게 그럼 왜 꺼내져 있지? 아니야. 이건 내 거가 아닌데 내 선물인가 누가 온 건가? 빠르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고 떨리는 다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아직도 제 인생 최악의 한 장면으로 기억에 남았죠. 저희 집에서 저희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산 저의 소파 위에 앉아 다정하게 앉아있는 둘을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간 우리가 왜 그렇게 멀어진 건지 벽이 느껴졌던 건지 이유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남자친구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월세를 내가 반은 내기로 했으니 반은 자기 공간이라면서 어이가 없는 말을 했죠. 그렇게 저의 연애는 그날 이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쫓듯 그 자식을 제 집에서 내보냈어요. 복수의 한 방법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찢고 폐기해버렸죠. 그런데 제 행동에 엄청나게 화가 났나 봐요. 그도 저에게 복수를 한다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카드 한 장이 깜빡하고 그 남자친구에게 있었는데 그 카드로 자기 새로 이사갈 집에 가전제품들을 샀더라고요. 작은 것들을 사도 화가 나고 황당한 일인데 그 금액을 결제하다니요. 무려 가전제품을 말이죠. 저는 순식간에 갚을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습니다. 경찰에 가서 이야기하고 신고를 했더니 이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시간도 돈도 많이 들 거라며 원하시면 그 방법이라도 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경찰서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카드를 취소해서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였고 혹시 몰라 전화번호와 제가 가지고 있던 카드도 싹 다 새로 발급받아 버렸습니다. 사귈 때는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아꼈던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나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다는 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쪽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도 자주 보는 그런 일이었고 실제로 살면서 아이도 낳고 살았다 하더라도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도 어떤 인정이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일이죠. 저는 그 어마무시한 카드값이나 갚아야 했어요.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당연히 갚아주셨을 분들이지만 첫 독립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선에서 아직 갚을 수 있는 정도라 제가 그냥 더 아끼면서 많은 부분을 갚으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타이트한 월급과 제 생활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눈치도 없는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제가 상상하던 독립한 싱글 라이프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속이 말이 아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까지 예전보다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거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고 기업들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싫으면 나가라는 태도였어요. 왜냐면 저 말고 제 자리의 대체자는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듯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악착같이 다녔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한국에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회의 날이었습니다. 다 같이 회의를 하기로 한 날. 우리 같은 방위 산업을 하는 회사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결과 발표가 나온 날이었어요. 세계 군사력 순위는 세계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해서 GFP라고 불리는 곳에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세계의 군사력 순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이건 각 국가의 군사력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데요. 이건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군사적 위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군사력 순위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해 산출되는데 어떤 것들이 고려되냐면 병력의 수, 재정적인 안정성, 지리적 위치나 가용 가능한 자원 군사, 예상 군대 인력, 전투 능력 정도 같은 게 포함되고 군사력만으로 나라의 세계적인 영향 폭력이나 안보를 완전히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경제력이나 외교 전략 같은 국제협력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한 60개 정도의 개별 요소를 고려해서 총 145개국을 평가하죠.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번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무려 10위권 밖으로 밀려 떨어져 버린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경악할 만한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는 복잡하고 논쟁이 많은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세계 정치와 안보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죠. 국가들이 군사력을 평가하는 건 우리가 국가들 간의 갈등과 협력의 잠재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요. 군사력 순위는 국가들의 군사적인 능력과 리소스, 무기 장비 인력 등을 정량화해서 비교하고 순위를 매길 수 있게 하죠. 이를 통해서 세계 각 국가의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약점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캐나다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는 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한 번도 캐나다가 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캐나다의 경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캐나다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군사력에서도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임이 분명했어요. 병력도 20만이 넘고 290기의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죠. 그런 우리가 방위산업으로 강국인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다는 자부심이 저에게도 있었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게, 특히 우리 회사에게는 충격적인 결과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CNN 뉴스에서 뽑은 2024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대 국가에서도 우리는 거의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리더십, 경제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국제동맹, 군대 등이 요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밀렸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하죠. 2023년에 국방부문에 최고 성과를 낸 나라에서 브라질, 폴란드, 일본, 호주, 한국만이 랭크되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이건 정말 큰일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이런 결과는 방산산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회의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건 바로 한국은 무려 145개국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우리처럼 강대국이 10위권 밖으로 밀렸다는 소식에 절망하는 이야기뿐이었어요. 다른 나라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핵도 없고 하물며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 되는 일이냐며 이건 분명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죠. 한국 방위산업업체에서 뇌물이나 수상한 행동으로 결과를 조작한 거 이거라는 말도 나왔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핵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관광객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도 없을 텐데 이런 우리나라보다 군사력, 국방력, 성장력까지 한국에 한참 밀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글로벌 파워에 민원까지 넣어 핵도 없는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훨씬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는 다시 확인해봐도 한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결과가 맞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은 우리 회사에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는 전체 나라의 경제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긴급 상황에 돌입해 우리는 매일매일 대처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수출 문제에서 밀리게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리스크를 막을 대안을 찾아야 했어요. 마침 한국 방산업체에서 개최되는 방산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원래 같았으면 제가 간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 월급보다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일이 잘 이루어져 협상을 잘하게 되면 인센티브까지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 상황에 딱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제가 간다고 지원을 했는데 저 말고도 지원한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국을 가기 위해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지원하는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해서 좀 놀랐어요. 그들은 회사 내에서도 지독하게 K-팝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국방력을 높이고 기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 신청을 해야지. 겨우 그런 팬심 때문에 일과 관계없이 사적인 마음으로 지원하는 그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지원자들 중에서 저만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기로 지원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기회는 저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제 마음이 원해서 가는 건 아니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 잠시나마 떠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출장 가 있는 동안 생활비나 식비도 회사 카드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일까지 잘 해내서 제 고민들을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멀었어요. 한국에 가볼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벼락치기 하듯 찾은 자료와 책을 구매해 읽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유명한 것들을 미팅하는 한국 관계자와 이야기할 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 전부터 한국에 대한 것들을 무슨 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했는데요. 알면 알수록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한 나라여서 한국이 리그들을 조작하는 건지, 정말 한국이 이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인 건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공항으로 도착한 저는 제가 그간 봐왔던 한국에 대한 사실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무슨 공항이 지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을 것처럼 새 것 같은 수준일 수 있는지 경악스러웠죠.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은 저를 기죽이는 듯 청결 쾌적함 시설, 기술 디자인 예술 서비스 스피드면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항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보일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이렇게 지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곧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한국은 모든 대중교통시설이 이렇게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편하고 지연 연착되는 건 둘째치고 통신도 안 터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냄새와 공기가 있어서 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혼자 나와 살 때 회사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로 잡은 가장 큰 이유가 대중교통의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중교통을 보니 여기선 정말 잠도 잘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반짝였어요. 모두가 휴대폰을 해도 통신이 가능했고 무료로 와이파이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속도가 정말 대단했죠. 우리는 공용 와이파이가 무료로 잘 없는 데다가 만약 있다고 할 경우에도 사용하게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하나 메시지로 온 걸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이 IT나 통신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삼성의 나라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처음 겪어보는 저로서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이제 또 발생하게 됐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은 신도림이라는 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무리가 우르르 열차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한 번에 일상에서 마주한다는 건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지하철역에 내리려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저 빼고 아무도 개의치 않아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던 한국인 신사분께서 유창한 영어로 처음엔 놀랄 수 있는데 그냥 휴가 나온 군인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휴가 나온 줄 어떻게 아세요? 저 사람들과 아는 사이예요 라고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 갑자기 대뜸 와서는 그들이 휴가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약간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분은 저들은 해병대라는 한국의 해군인데 휴가 나올 때 입는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설명해준 그 남자도 해병대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어쩐지 그 군복은 제가 알던 한국 사람들의 군복과 조금 다른 모양이었어요. 특이한 모자와 코트를 입더라고요. 공군과 해군은 근무복과 코트를, 해병대는 정복과 코트를 추가로 지급받아 휴가 때 그렇게 입고 나가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은 군인들을 일상생활에서 보는 건 익숙한 일이라 별일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었죠. 이미 의장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캐나다에서도 군복이 있긴 하지만 한국 해병대의 군복은 굉장히 남성적이면서도 특히 빨간 명찰이 상당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 신사분 덕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했죠. 그분은 한국 해군력은 세계 최고라며 저에게 말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방산 전문가인데 그것도 모를까 봐요. 그런데 저 병력들은 병사라고 말했어요. 병사가 저렇게 멋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해병대 군인들의 모습에 솔직히 좀 넋을 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던 캐나다 남자들보다 훨씬 건장하고 다부진 체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도림역까지 가는 방향이 맞아 그 남성분과 한국의 군대에 대해 더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은 제가 방산업체 관련 사람인 줄 모르고 솔직한 한국의 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에 저는 그 대화가 무척이나 즐겁게 느껴졌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남성의 80% 이상이 군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바로 전선으로 투입도 가능하다고 했죠. 또 전역을 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국방력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예비군만 하더라도 300만이 넘고 최소 50대까지 남성들까지 하면 1000만 명이 기본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의 5분의 1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벤져스처럼 느껴졌어요. 간혹 저도 그랬지만 북한과 한국의 사이에서 한국을 걱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한국은 국방력이 세계 5위로 우리나라도 앞서버렸는데 반해 북한은 34위에서 오히려 36위로 내려갔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저는 이 남성과의 대화를 통해 잘 알 수 없었던 한국의 군대가 몇 년을 가는지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해병대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위해 나왔다고 했어요. 어쩐지 일반인이 이렇게 잘 알 리가 없는데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왜 한국이 핵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막강한 국가 안보 위력을 가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신도림역에서 내려 오늘 만나기로 한 한국방산업체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미팅을 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라서 미팅 잡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방산업체였어요. 작년에 한국 실적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분야의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는지 논의할 수 있었어요. 간단한 미팅을 마치고 영등포역에 위치한 호텔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당일날은 워낙 피곤해서 그런지 검토할 서류들을 보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미팅도 더 참석해야 하는데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일찍 잠에 들었죠. 다음 날 강남까지 가야 했는데 저는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워낙 좋아서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탈 때마다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공간이 완벽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국의 공공 화장실 때문에 놀라웠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카페와 이동하며 들렸던 화장실 모든 곳이 무료라는 점도 저에겐 특별한 경험이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토록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더 놀랐던 겁니다. 카페 화장실에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고급 브랜드의 핸드거품 비누도 핸드크림도 놓여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딱 그만큼만 이용하고 내려놓더라고요. 캐나다는 화장실이 없기로 악명이 높잖아요. 실제로 공용 화장실, 공공 화장실이 없는 게 맞아요. 가려면 돈을 내고 가면 되는데 아이를 둔 부모나 화장실을 자유롭게 참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요즘은 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노인분들이 활동하는 케이스가 크게 늘었는데 불편을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쓴다면서 한국을 안 본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시공하고 공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만큼 캐나다인들이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깨달음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를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캐나다. 사람들은 무조건 캐나다인들이 가장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물안개구리 같았던 제 과거가 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력과 시민력 수준을 가졌는지 정말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제가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왔던 사실이 진짜였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줄도 잘 서고 양보도 잘하는 게 신기했어요. 분명히 모두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고 하나 나지 않고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건지. 이런 것은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각자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있잖아요. 캐나다는 자유롭고 개개인을 중시해주는 독립적인 민족성이 있는데 반해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는 타인을 우리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외국인인 제 눈에도 단박에 보이더군요. 예를 들어서 노약자석과 장애인 임산부들을 위한 좌석을 분명히 아무도 없어서 앉아도 되는데 앉지 않고 비워둔다던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무거운 걸 든 노인들이 있으면 서슴없이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한국이 가진 강력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크게 감명받은 거예요. 강남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 보고서는 더 놀랐어요. 한국은 정말 부자 나라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는 길에 노숙자나 수상한 거동 이상자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국 정부는 정말 많은 곳에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있었으니까요. 캐나다는 지하철 바닥에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신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죠. 캐나다가 건축하면 가장 유명하고 멋진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한국 도시의 모습은 환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들이 많았고 겉에서만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내부 역시 기가 막혔죠. 편리하고 깨끗했어요. 현대사회에 필요한 게 이런 청결함 아닐까 싶었습니다. 국민들이 깨끗한 시설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바로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국가의 위기로 변천하게 되기 때문이니까요.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다른 고차원적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체계적인 방식이 인상적이게 느껴졌어요. 캐나다는 집값도 임금도 비싸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꽤 좋은 시설을 누리려면 그만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돈을 낸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설을 누리는 것이 꿈 같은 일이에요. 일상에서도 빈부격차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한국은 이런 훌륭한 모든 인프라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특히 외국인인 저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던가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과 똑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낼 수 있었죠. 외국인과 내국인이 가격이 다른 곳들도 많거든요. 유모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많이 부러웠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살기 참 좋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캐나다와 가장 달랐던 점은 소매치기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값비싸 보이는 것들을 무신경하게 관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였으면 한눈 팔게 되면 제가 가진 중요하고 값비싼 것들은 없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드디어 도착한 강남에서 행사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국방력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결과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컨소시엄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허약하고 후진적인 한국군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한국군의 무기는 중국보다 질적으로 두 수는 위에 있었거든요.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워낙 육군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계와 전력과 포병 전력은 세계에서 늘 5위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솔직히 이 정도 작은 국토 면적의 인구에 비해서도 매우 거대한 군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비록 핵은 없지만 이 정도로 높은 순위가 나왔다는 건 핵에 버금가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또 한국은 휴전 국가답게 유럽 국가들의 모든 무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해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군까지도 위력이 높아지면서 방산 수출 점유율도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핵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미사일이나 전투기 잠수함 같은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 대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의 무기들은 결코 대충 만들어진 게 단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최첨단의 초고도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와서 흠이 뭔지 참아내야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마치 단단하게 지어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요새 같았어요.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도 몇십 년이 지나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틈 하나는커녕 더 단단해지는 걸까 싶었죠. 유럽, 영국의 경우에 방산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요. 영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 900대는 모두 퇴역해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전차는 200여 대뿐입니다. 해군력이 강하긴 하지만 한국 해군력이 이겨버렸고 영국에서 기댈 거라곤 압도적인 대잠수함일 겁니다. 영구의 자랑이었던 챌린저 이 전차와 자주포도 생산 능력이 상실되었고 군 감축도 있죠. 강력하던 나라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틈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국은 전혀 아니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흠을 찾아낼 틈이 조금도 없는 것인지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주체로 개최한 이 행사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흠을 찾는 게 아니라 배울 점과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는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 무기의 수준도 이미 우리나라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개발 산업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앞섰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 문제점을 깨닫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죠. 한국은 이미 받아놓은 수주만 해도 2025년대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회사처럼 간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며칠간 더 이어진 한국의 일정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련 업체들을 만나 미팅을 하고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우리 회사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준 한 업체가 회사와 협력을 맺어 함께 개발하는 사업을 해보는 것도 어떨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큰 영광이자 저에겐 아주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회사에서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큰 건을 해낼 수 있을 기회가 코앞으로 오게 된 거죠. 덕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포상금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고 지겨운 저는 남자친구가 남기고 간 빚도 이제 거의 다 갚아서 온전히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독립계약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한국에 가는 직원으로 제가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캐나다로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것이 너무도 불편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안 좋은 점만 눈에 띄었어요. 차라리 한국계로 이직을 해야 하나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오게 된 거죠. 한국에서 지냈던 동안 한 번도 좋지 않았던 적이 없어서 이 다음에는 일도 하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실제로 살아보면서 한국인 친구도 사귀는 진짜 한국 라이프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그리고 이건 비밀이긴 한데요. 저도 최근부터는 K-팝 팬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싶은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